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우리 아이. 교육문화 매거진 2023년 여름호 테마 바다. 기획 특집, 바다 1. 고래, 울산 시민이 되다. 글, 편집위원 정가연. 검푸른 바다에 고래가 떼를 지어 헤엄치며 내는 신비로운 울음소리는 환호를 부른다. 어떤 사람은 고래의 큰 몸집을 보고 작은 생물과 물고기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고래는 물속을 위아래 왕복하며 플랑크톤과 영양분을 순환시켜 다양한 해양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울산은 고래의 도시다. 장꽃분, 장두리, 장도담, 고장수. 이들은 바로 울산 장생포에 살고 있는 고래 가족의 이름이다. 장생포 마을 고래생태체험관에 살고 있는 이들은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어엿한 울산 명예시민이다. 울산 시민의 각별한 고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울산의 고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 고래잡이 역사 반구대 암각화부터 장생포까지.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을 고르자면 단언하건대 반구대 암각화일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 상류 대곡천에 위치해 있는 너비 약 8m, 높이 약 4m 규모의 중심 바위와 10곳의 주변 바위에 새겨진 307점 정도의 그림이다. 북방 긴 수염고래, 귀신고래 등 최소 7종의 고래 특징뿐 아니라 고래잡이 과정도 담고 있는 암각화를 보면 울산이 예로부터 고래와 함께 성장해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중 귀신고래는 암초에 붙은 미역을 따먹기 위해 육지 가까이에 자주 등장해 한국 사람에게 친숙한 고래였다. 이를 증명하듯 귀신고래는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와 연호랑과 새우녀 설화에 등장하기도 한다. 반구대 암각화 외에도 고래를 떠올리면 울산의 장생포항을 빼놓을 수 없다. 장생포의 근대 포경 역사는 1899년 러시아가 태평양에서 잡은 고래를 장생포에서 해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 시절 이주해 온 일본인들에 의해 장생포가 포경기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고래잡이로 일부 종이 멸종에 이르게 되는 비극을 맞으며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 포경을 전면 금지했다. 그 결과 장생포 포경 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울산의 영원한 친구 신비한 귀신고래. 귀신이다 귀신.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인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박사가 1912년 울산 장생포 앞바다에서 외쳤다. 그는 귀신같이 나타나고 귀신같이 사라지는 고래에게 세계 최초로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옛날 동해에서 떼를 지어 다녔던 귀신고래는 포경선이 추격하면 신출 귀몰하게 사라지고 내 바다의 신비한 영물로 여겨졌다. 최대 몸길이 약 16m의 큰 귀신고래가 수증기를 뿜어 올리는 모습은 멀리서 봐도 장관이었을 것이다. 귀신고래는 매년 우리나라 동해 연안을 따라 11에서 2월에 남하하고 3에서 4월에 다시 북상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사라진 귀신고래는 이제 울산의 정자항 끝에 몸을 세우고 등대가 되었다. 2010년 울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정자항 등대를 한 쌍의 귀신고래 모양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고래 등대는 바다를 내다보며 고래를 기다리는 듯 먼 바다로 빛을 비추어 고래를 부르는 듯 서 있다. 언젠가 돌아올 귀신고래를 향한 울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같기도 하다. 사람과 고래가 함께 꿈꾸는 울산의 미래. 2022년 TVN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남방 큰돌고래가 등장해 울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몰렸다. 극중 주인공 우영우가 유독 고래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해양 오염으로 인해 전설의 동물로 기억에 남을지 모르는 고래를 보기 위해 울산을 찾은 관광객도 증가했다. 울산은 고래와 함께 성장했던 장생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고래와의 지속 가능한 동행을 위해 2008년부터 고래문화특구를 설계한 바 있다. 그 결과 과거 포경으로 전성기를 이뤘던 장생포는 현재 고래와의 지속 가능한 동행을 모색하는 생태 체험 도시로 탈바꿈했다. 장생포에서는 운이 좋다면 수천 마리의 돌고래 떼가 힘차게 유영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다. 고래는 몸속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기후위기의 해결사로 불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고래가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평균은 약 33톤이다. 이는 축구장 넓이인 소나무 숲의 5배 정도로 많은 수치다. 나무 수천 그루를 심는 것보다 고래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이 지구를 위하는 일이라는 연구도 있다. 울산 사람들이 고래를 소중한 친구로서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고래 문화를 계승하고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울산 고래 축제가 어느덧 올해 27회째를 맞이했다.
귀신고래가 등대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듯 이제는 울산 시민들이 고래의 수호천사가 되어주길 바란다. 기획 특집 바다 2. 바닷속 보물을 찾아 떠나다. 글, 편집위원 정혜진.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오래된 지도를 발견한다. X 표시가 있는 곳.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이 지도를 발견했다면 보물이 숨겨진 그곳이 궁금해질 것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수많은 보물이 숨겨진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곳은 바로 바다다. 바다가 주는 무궁무진한 보물인 천연자원, 그중 대표적인 자원에 대해 알아보자. 바다에서 찾은 미래, 해양 바이오 산업. 바이오는 생명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비오스에서 유래된 말이다. 해양 바이오 산업은 해양 자원 중 살아있는 유기체 즉 해양 생물 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육지에 비하면 바다 생물들은 적으로부터 몸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몸속에 적을 무찌를 독성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류는 이러한 바다 생물들의 독성분을 이용하여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다. 바다 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약 원료는 해면에서 추출되는 항히스타민 물질이나 항생물질, 산호에서 얻어지는 피부암 억제제, 종양성장 제어 물질, 심장박동 촉진제, 해삼에서 구할 수 있는 신경마비제 등이다. 지구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약 80%, 총 30만 종에 이르는 해양생물은 육상생물로부터 얻기 힘든 생리활성 및 신기능성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산업 및 의학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는 해양 바이오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 및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해양 광물 자원. 해양 광물 자원은 해수 중에 녹아있는 것과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더 세분화하면 해수 속에 녹아있는 광물 자원,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채취되는 광물 자원, 바다 및 지표면에서 채취되는 광물 자원 2000리터보다 깊은 바다에서 채취되는 광물 자원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해수 속에 녹아있는 광물 자원에는 금, 은, 우라늄, 소금, 마그네슘, 리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리튬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노트북 또는 핸드폰에 쓰이는 배터리의 제조에 필요한 광물이며 전기자동차의 주요 동력원 및 태양광 발전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저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심이 대략 130mm에서 200mm 정도의 얕은 바다 회적층에서 채취되는 모래와 자갈은 아파트, 주택 및 도로 건설의 기초 재료가 된다. 육지에서는 공급이 한계에 달해 있어서 해저에 있는 모래와 자갈은 상당히 귀중한 자원이다. 단, 바닷모래 지역은 어류의 서식 및 산란지이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정량을 채취해야 한다. 바다 및 지표면에 채취되는 광물 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이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오늘날 가장 많이 활용되어 해저 광물 자원 중 가치가 가장 높은 에너지 자원이다. 바다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석유의 30%와 25%에 해당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2000리터보다 깊은 해저에서 채취되는 광물 자원에는 망간단괴,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이 있다. 이 중 망간단괴는 일명 심해의 노다지, 심해의 검은 황금, 심해의 흑진주라고 불린다. 망간단괴에는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이 들어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자동차, 전기통신, 항공기 엔진, 의료기기 등을 만들 수 있다. 깊은 바다에 존재하는 물, 심층수. 해양 심층수란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 깊은 곳에 있는 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다. 바닷물이 순환하다가 그린란드의 빙하 지역에 도착하면 매우 차가워지고 이 물이 아래로 점점 내려가 수심 200m 이하까지 이르게 되면 온도가 약 2도씨 정도까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차가워진 물은 표층수와 섞이지 못하고 심해저로 내려가 머물게 되는데 이 물을 해양 심층수라고 한다. 우리나라 동해는 지형상 그린란드의 해양 심층수가 들어오기 힘들지만 블라디보스토크 해역에 바닷물이 겨울철에 냉각, 침강되어 수온 2도씨 이하의 심층수를 얻을 수 있다. 동해의 해양 심층수는 동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순환하기에 동해고유수라 불린다. 동해고유수는 미네랄과 유기 영양분 함량이 높다. 해양 심층수는 생성 조건이 까다로워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대만, 노르웨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취수가 가능한 천혜의 청정 자원이다. 해양 심층수는 화장품, 물티슈, 식품의 용수와 먹는 물 등에 쓰인다. 바다가 지닌 무한한 재생 에너지, 해양 에너지.
바닷물이 지닌 에너지는 그 양이 무한한 재생에너지이다. 해양에너지는 조력발전, 파력발전, 조류발전, 해양온도차 발전 등으로 구분한다.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해수면이 낮아지는 간조와 그 반대 현상인 만조 때에 해수면 높이차를 이용하여 수차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파력발전은 파도의 상하 운동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감에 따라 공기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동력을 만든다. 조류발전은 빠른 조류를 이용하여 발전기의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조류발전은 댐 건설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서 해안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이다. 해양 온도차 발전은 해양 표층의 온도가 높은 해수와 심층의 온도가 낮은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이다. 발전하는 데는 약 20도씨 이상의 온도차가 필요하다. 인류에게 남겨진 미개척지 바다. 3년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과 부족한 광물 자원의 문제를 해양 자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을 통해 풍족한 해양 자원 획득 방법을 개발하고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과 교육은 우리에게 보물로 돌아올 것이다. 미래 자원의 보고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공동의 자산인 해양 자원에 대한 교육은 바닷속 보물을 개척하는 첫걸음이다. 기획 특집 바다상. 영화로 만나는 선박의 역사. 글, 편집위원 문혜진. 인류에게 바다는 오랫동안 미지의 세계였다. 하지만 선박의 발명으로 인류는 더 멀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선박은 오늘날의 세계사를 만든 주역이다. 과연 선박은 어떻게 탄생했고 진화해왔을까? 조금은 가볍게 영화를 통해 선박의 역사를 살펴보자. 배너와 명으로 본 초기 선박. 인류가 처음 배를 이용한 것은 기원전 6000년에서 4000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인류는 나무를 엮은 뗏목, 통나무를 파서 만든 통나무배, 짐승 가죽으로 만든 가죽배 등을 이용했다. 이후 이집트 나일강 일대에서는 최초로 돛을 사용한 배가 만들어졌는데 그곳의 바람이 물의 흐름과 반대로 불어 바람을 이용하기 좋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중해는 바람이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노를 사용하여 나아가는 갤리선이 등장했다. 갤리선은 배를 움직이기 위해 아주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영화 배너 전투 장면에는 주인공이 수십 명의 노예와 함께 노를 젓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렇게 노 젓는 인부가 170명 이상 필요한 전투용 갤리선은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했다. 영화 명량에 나오는 판옥선도 독창적인 갤리선이다. 판옥선은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배로 1층 갑판에서는 노를 젓고 2층에서는 전투를 수행하는 구조였다. 서양의 갤리선과 달리 이중 갑판 구조로 되어 있어 장기항해에는 불리했지만 한반도 연안에서 전투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제작되었다. 캐리비안의 해적을 통해 본 대항해 시대 선박. 10에서 15세기 중엽까지는 일본 마스트 시대로 분류한다. 일본 마스트의 대표적인 배는 바이킹선으로 이 시기에는 선박을 이용한 근해 무역과 약탈이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먼 바다까지 나가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크고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배를 연구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찾아오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먼 나라로 탐사를 시작했다. 캐렉선이 그 주역이었다. 캐렉선은 삼각돛과 사각돛을 혼합한 모델로 강한 계절풍을 이용해 항해할 수 있어 큰 바다로 나갈 수 있었다. 콜럼버스가 탔던 산타마리아호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 탔던 메이플라워호가 모두 캐렉선이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배도 캐렉선을 모델로 제작되었다. 선체가 크고 큰 돛대가 여러 개 달려있어 긴 항해가 가능해졌다. 전투에 대비해 모든 배는 필수적으로 무장을 했고 크기는 점점 커졌다. 승리호로 나아가는 현대의 선박. 19세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프로펠러와 동력기관이 발달해 더 이상 커다란 돛을 달 필요가 없어졌다.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거대한 철선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선박은 증기터빈, 디젤기관 등을 탑재하여 점차 커지고 빨라졌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배는 대부분 이 시기 완성된 디젤 엔진을 장착한 철선의 형태다. 오늘날에도 배는 계속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무인으로 운항이 가능한 AI 선박이 등장해 가까운 미래에는 돛도 선원도 없는 배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울산에서 운항 중인 하이브리드 선박 울산태화호처럼 해양 오염을 막는 친환경 선박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최초의 SF 영화 승리호에는 2092년 우주를 운항하는 우주 선박이 등장한다.
이미 수륙양용 선박이 상용화되어 있으니 하늘을 나는 배도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70년 뒤 보게 될 선박은 어떤 형태일까? 사회와 환경에 맞게 진화할 새로운 선박을 상상해보자. 기획 특집 바다 4.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다. 두 운하 이야기. 글, 편집위원 박선영. 2021년 3월 22만 톤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으면서 약 9만 2천 마리의 가축이 아사 위기에 놓이고 세계 유가가 6% 오르고 세계 물류의 12%가 멈추었다. 6일 동안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인류 문명 발달과 함께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운하. 지금부터 새로운 바닷길을 만들어낸 운하에 대해 살펴보자. 운하의 역사. 운하는 선박의 통행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로 물류의 이동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킨다. 현대 사회는 철도의 등장으로 육상 운송 기술이 발달하여 해상 운송보다 선호도가 높으나 아직도 장거리 운송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해상 운송이 국제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지금보다 육상 운송 기술이 더욱 떨어졌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해상 운송이 대세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운하를 제외하고는 건설 기술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19세기에 완성되었다. 수에즈 운하.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들어봤는가? 이 곡은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곡이다. 세계 지도를 보면 유럽에서 인도아시아로 향하는 배는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을 거쳐야 하는데 희망봉을 돌아가는 일은 매번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언급될 정도로 이 지역 운하의 필요성은 고대로부터 제기되어 공사가 시도되기도 했었다. 오늘날 수에즈 운하 건설은 19세기 오스만 튀르크 제국 내 이집트와 프랑스가 시작했다. 1853년 페르디낭 마리드 레셉스의 주도하에 사막지대의 땅을 파내는 난공사로 많은 자금과 수많은 이집트인의 목숨을 앗아간 이 대공사는 1869년에 비로소 완공되었다. 그러나 개통 2년 후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지원을 줄였고 이집트 정부 또한 재정난으로 수에즈 운하 지분을 시장에 내놓았고 영국이 이를 매입하였다. 2차 대전 이후 이집트 정부가 운하 운영에 개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운하를 통제하는 것은 영국이었다. 그러다 1956년 나세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수에즈 운하는 약 190km로 유럽과 아시아를 간 항해 거리를 약 1만 킬로미터나 단축시켰고 시간은 무려 20여일이 줄였다. 통과 시간은 약 15시간이다. 세계 물류 대동맥으로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교통로 가운데 하나로 세계 무역량의 12%를 통과시키고 있고 해상 운송 원유의 10%가 이 운하를 지나고 있다. 파나마 운하.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물길은 대부분 평평하기 때문에 운하 구조의 대부분은 수평 운하다. 그러나 파나마 운하는 운하 중간에 산맥이 있어 선박의 높이가 다른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식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초대형 수중 엘리베이터로 만들어졌다. 즉 물길에 높낮이가 있는 파나마 운하는 수문을 설치하고 물을 가둬 물의 부력과 관문의 조절로 배를 이동시키는 유문 운하이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 서부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은 위아래 길쭉한 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16세기 초부터 일찍이 운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처음 실행에 옮긴 것은 1880년 프랑스인들이었다. 당시 수에즈 운하 개통을 지휘한 레셉스가 공사팀에 맡았지만 워낙 난공사로 그도 악조건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고 만다. 이후 미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운하 건설에 적극 나섰고 운하의 소유권과 관리권도 미국이 보유하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 파나마 정부는 운하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완공 이후 85년 만인 1999년 파나마에 이관되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약 80km 길이의 파나마 운하의 완공으로 인해 두 대양을 횡단하는 선박들의 항해 거리가 약 1만 5천 km 단축되었다. 운하 통과 시간은 평균 8시간, 대기 시간을 합치면 24에서 30시간가량이다. 세계 교역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미국 동부해안 간 화물이 전체 화물의 35%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운하 통과 선박의 국적 중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운하 건설의 명암. 운하는 운송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제어하기 쉽고 안정적이다. 최근에는 여가와 문화생활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운하의 건설은 지역의 경관과 지역의 의미를 인위적으로 바꾸고 인공수로는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바다 생물에 영향을 주어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운하의 건설은 현지 원주민의 노동을 대가로 치러야 가능했던 것이며 운하 개통의 경제적 혜택은 강대국의 몫이었다. 이렇듯 운하는 바닷길을 단축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밝은 면도 있지만 환경 생태적 측면과 서구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측면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기획 특집 바다 5. 육지에 있다면 바다에도 있다. 글, 편집 위원 이민정. 깊고 푸른 바다는 예로부터 동경과 신비의 대상으로 미스터리한 현상이 다양한 이야기가 되어 전해진다. 우리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해온 바다. 바닷속 더 깊은 곳에는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바닷속으로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면 함께 떠나보자. 바닷속에 폭포가 있다. 아프리카 모리셔스 수중폭포.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화산섬 모리셔스의 수중폭포는 바닷속 지형지물과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다. 모리셔스 바다 밑에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강한 해류가 모래를 구덩이로 밀어내면서 섬 일부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인다. 바다 수심 깊은 곳으로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높은 하늘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바다에도 열대우림이 있다. 바닷속 열대우림 켈프속. 켈프는 다시마과에 속하는 크기가 매우 큰 해조류로 해안선 근처 얕은 바다에 서식한다. 마치 열대우림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켈프숲으로 불린다. 대표적인 켈프숲은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에 있으며 이들은 해양 생물에게 풍요로운 서식지를 제공하여 플랑크톤과 어류들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여준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멸종 위기 생태계 목록에 등재되었다. 바닷속에도 조각가가 있다. 미스터리 수중 서클.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불리는 이 해저 작품은 1995년 류키 열도 주변의 아마미 오시마섬 남쪽 해안 수심 25m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외계인의 것으로 여겼으나 지름 약 2m의 원형 무늬는 수컷 흰점박 이보거가 암컷에게 하는 구애 행위로 10일이나 걸쳐 만든 작품임이 밝혀졌다. 원형 무늬가 정교할수록 알을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암컷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바닷속에도 눈이 내린다. 눈 내리는 바다, 마린 스노우. 눈처럼 하얀 가루들이 바닷속에서 내린다. 이 현상은 광합성이 가능한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의 사체나 배설물이 깊은 바닷속으로 눈처럼 내리는 것을 말한다. 해양 생물의 사체의 일부 조각은 몇 주 동안이나 떨어져 그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마린 스노우는 빛과 식물이 없는 심해에 사는 해양 동물의 중요한 먹이가 된다. 바다에도 고드름이 생긴다. 바다 고드름 브리니클. 브리니클은 일반적으로 바다에 떠있는 얼음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바닷물은 순수한 물에 비해 어는 점이 낮다.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순수한 물만 얼음이 되고 분리된 소금은 얼음 덩어리 아래로 모인다. 소금 농도가 높아진 바닷물은 어는 점이 더욱 낮아져 주변 바닷물을 빠르게 얼리며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얀 얼음 기둥이 바닥에 닿으면 바닥을 타고 흐르면서 바다 생물을 함께 얼려버려 죽음의 고드름, 죽음의 손가락이라고도 불린다. 바닷속에 연못이 있다. 소금물 연못. 소금물 연못은 2014년 멕시코만 바닷속 1km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이 연못은 지름 30m, 깊이 4m 정도의 규모로 주변 바닷물보다 5배나 짜서 웬만한 생명체는 살 수 없으며 커다란 갑각류가 연못 안에 빠져 죽은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잠수함도 이 연못에서는 둥실뜰 정도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이 연못이 2억 년 전쯤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획 특집 바다 6. 요트 타고 세계 일주. 해양모험가 김승진 선장님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김현지. 어려서부터 모험을 좋아하던 아이는 대한민국 최초로 혼자서 어떠한 지원도 없이 멈추지 않고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예전엔 아름답게 보이던 것들이 더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바다만큼은 여전히 꿈을 꾸게 해주었다. 운명의 요트를 만나 바다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 중인 김승진 선장의 항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를 만나 무엇이 그를 이토록 나아가게 만드는지 물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해양 모험가 김승진입니다.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선장님을 꿈꾸게 한 요트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바다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요. 독립된 공간이다 보니까 누구의 참견도 받지 않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륙과 대륙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실 힘들고 어렵긴 한데 대단한 이동수단이 맞겠네요. 자연의 에너지만으로 대륙을 이동할 수 있는 엄청난 물건이죠. 단독 무기항 무원조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하셨어요. 도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런 모험이 있다는 걸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몹시 흥미로웠죠. 보는 순간 남들이 하는 모험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모험이겠다 싶었어요. 산업적 차원에서도 생각했고요. 이걸 성공하면 더 유명해지겠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생각들. 하하.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사람만 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몇십 명밖에 성공하지도 못했고, 그런 어려운 모험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한 14년 걸렸어요. 209일간 항해하면서 목숨이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죠. 도전을 후회한 적은 없나요? 그만큼 무턱대고 도전한 게 아니라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었죠. 이 모험은 그 어떤 모험보다 성공한 사람의 수가 적어요. 우주 공간을 여행한 사람은 600명이 넘고 히말라야를 등정한 사람은 1600명이 넘는데 이 모험을 성공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100명도 안 돼요. 재밌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오기도 해요. 얼마나 엄청난 모험이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한 사람이 없네. 그럼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했죠. 새로운 발견이고 새로운 기회였어요. 모험에서 중요한 건 용기라고 하셨잖아요. 도전하고 싶어도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강연을 하고 있어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은 이미 용기도 많고 능력도 출중해요.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고 쉽게 행동하겠어요. 기다려줘야죠. 그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보다 나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도 많고 용기도 많고 저보다 낫더라고요. 그들을 칭찬해줘야죠. 선장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현재 목표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는 좀 알려졌으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싶다. 하하. 요트 세계 일주 대회에 나가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지구를 누가 더 빨리 돌아오나 하는 시합인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해양문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활동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요트를 타고 다니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산이지만 이 목표들을 세운 지도 벌써 8년이 넘었네요. 이제 슬슬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꿈이 없어도 된다고, 지금 꿈을 가지려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용기와 에너지가 많은데 정보량이 부족해요.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섣불리 꿈을 정하면 그게 자기 능력보다 작은 꿈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알 때까지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보량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꿈을 만들면 돼요. 기획 특집 바다 7. 이제는 해양도시. 글, 편집위원 조영미. 전설의 해양도시 아틀란티스. 플라톤이 남긴 대화록에 잠깐 등장하는 아틀란티스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난 고대 국가로 어느 날 갑자기 바닷속에 가라앉아 사라졌다고 한다. 대화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동심원 형태의 여러 개의 외섬과 하나의 중앙섬이 바다와 연결된 원형 운하로 묘사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묘사를 통해 멋진 해양도시를 꿈꾸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육지가 아닌 바다의 도시를 세울까? 고대, 중세에 이어 현대에도 사람들은 바다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육지에서 벗어나 바다의 도시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과거보다 월등히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 해상과 해저에 이미 실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육지를 두고 굳이 바다의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의 수면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섬나라들이나의 수면보다 육지가 낮은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육지의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해양도시, 즉 해상도시와 해저도시다. 세계의 해양도시. 인공섬 팜 주메이라와 블루 에스테이트.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인 두바이에는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한다. 바로 두바이 최초의 인공섬이자 세계 최대의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다. 지상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팜 주메이라는 주거단지, 학교, 대규모 백화점이 있는 섬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앞바다인 카리브해에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 시공사의 이름을 따서 블루 에스테이트라 명명된 이 인공섬의 가장 큰 특징은 부유식으로 바다 위를 떠다니며 1년 내내 따뜻한 해상구역을 찾아다닐 수 있다. 또 초내구성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모듈식 인공섬을 서로 단단히 연결해 매우 안정적이다. 15,0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고 병원, 학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원룸부터 1조 원이 넘는 초호화 저택까지 다양한 주택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도시, 부산의 해상도시. 부산항 북항에서는 부유식 해상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 도시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인 UN 해비타트는 정육각형 모양의 부유식 구조물 위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UN 해상도시를 구상하고 시범사업 도시로 부산을 선택했다. 2027년에 착공하여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맞춰 이 해상도시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모델은 면적 18,000제곱미터의 300명 수용이 목표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해상도시 건설은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도 추진 중이지만 실제로 가시화한 사업지는 부산의 UN 해상도시가 유일하다. 울산의 해저도시. 울산은 2022년 해양수산부의 해적, 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 개발 공모사업 추진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해저도시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7년까지 육지와 완전히 독립된 바닷속 거주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해저도시는 공기 공급 및 압력 유지 등 난제가 많아 해상도시보다 기술적으로 더 만들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해저는 육지보다 안전성이 8배 높고 전력 소모는 5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진해일 등의 재난에 대비한 해양 관측 예보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이 높은 수중 데이터 센터 운영, 해양 문화 체험 관광 등의 연계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상상을 현실로 해양도시에서 살다. 해저도시나 전 세계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해상도시는 상상만 해도 설레는 공간이다. 특히 잠깐 쉬어가는 휴양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며 정치, 경제, 사회활동을 바다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짜릿한 경험일 것이다. 기후위기 해수면 상승의 대안으로 떠오른 해상도시와 해저도시가 바다의 자연과 어우러져 지구환경도 살리고 자연재해의 위험도 대비하며 인간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기획 특집 바다 8. 식량위기 바다에 답이 있다. 글, 편집위원 강진영. 우리는 배달치킨 한 마리 가격 3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결과겠지만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저 넓고 푸른 바다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전통적인 양식 물고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해양 환경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바다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얻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현재 새로운 해양 식량 자원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미래를 위한 식품 프로젝트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해양 단백질 공급은 육식성 어류보다 먹이 사슬이 낮은 생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 생물들은 동물 사료가 필요하지 않고 동물 단백질을 만드는 데 조류나 플랑크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끈적끈적한 최고 건강식품 해파리. 해파리는 세계의 모든 바다에서 풍부하게 발생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중 하나다. 라이프니츠 열대해양연구센터의 퀴놀드는 해파리는 인체에 필요한 일부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한 자원이자 미래의 식량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해파리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로 구성돼 있지만 특유의 끈적 힘으로 인해 서양에서는 인기가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시아에서는 건강하고 환영할 만한 메뉴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서양인들에게는 칩이나 단백질 파우더 형태로 가공한 해파리를 제공한다면 저열량 최고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식량으로서의 미세조류. 해양생물 중 미세조류는 크기가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식물을 뜻한다. 이들은 광에너지와 이산화탄소로부터 스스로 필요한 유기물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작지만 상당히 독립된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 식량 자원으로서의 미세조류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 증식 속도가 매우 빨라 효율적이다. 영양학적인 면에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육류에서 발견되는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 무기질 및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고루 포함되어 있다. 미세조류는 식품의 기능성 강화는 물론 생물 비료의 역할도 하는데 버섯이나 식물의 재배 시에 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 다른 이점은 미세조류의 성장에는 탄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넬대 명예교수인 그린 박사는 만약 우리가 미세조류를 적극적으로 생산한다면 탄소 중립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에 널리 존재하는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것으로 수질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으며 배양된 미세조류로부터 식량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 활용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재배한 곡물, 해양 장어풀. 스페인 남부의 혁신적인 바다의 요리사 앙겔 레오는 바다를 정원이나 텃밭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요리에 도입했다. 그는 토마토와 배를 바다에서 재배하는 등 오랫동안 해산물의 경계를 넓혀왔다. 레온과 그의 팀의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해저 곡식은 장어풀 밑에 달라붙은 작은 녹색 알갱이들을 이용한 곡물 수확이다. 해양 장어풀은 길고 밝은 녹색의 수중식물로 광범위하게 수중 초원을 형성하며 길이가 최대 1m 가까이 자란다. 해초나 조류가 아니고 꽃이 피는 개화식물이다. 1973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이 장어풀은 멕시코 한 지역 원주민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바다에서 나는 곡물이 인간의 상량원으로 사용된 유일한 사례로 제시된다. 레오는 이 해양 곡물을 갈아서 빵과 파스타용 밀가루로 만들고 풍미를 가미했는데 껍질이 없으면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 버려진 습지가 이 놀라운 식물의 영향으로 열대 우림보다 35배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하고 수확량은 쌀처럼 얻을 수 있는 것은 약 3분의 1이지만 항생 제비료 등이 없어도 저비용 친환경 재배의 가능성이 있다. 이 해양 곡식이 주식이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식량이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바다에서 찾은 희망.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바다는 지금도 무수한 생명을 키워내고 있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 생물의 약 80%가 살고 있고 그 종류도 30만 종에 이른다. 바다는 이렇게 무수한 생물을 키워 인류의 출현 이래 중요한 식량의 공급원이 되어 왔고 미래에는 더욱더 중요한 식량 공급처가 될 것이다. 기획 특집 바다 8. 이번 여름엔 뭐하지? 글, 편집 이원 김초희. 올해는 엔데믹으로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 해양 레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원한 바람과 은빛 물살을 가르며 스릴과 낭만을 느껴보자. 서핑. 양양, 강릉, 태안, 제주, 부산. 샵하도, 샵밸런스, 샵전신운동, 샵강원도 양양 서피비치. 서핑은 넓은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하는 완벽한 전신운동이다. 날씨나 파도의 질에 영향을 많이 받아 불확실성에서 오는 큰 재미가 있다. 서핑은 외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라는 편견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강원도 양양군에도 오로지 서핑만을 위한 해변인 서피비치가 있다. 최근에는 날씨, 바다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서핑도 가능하다. 스쿠버 다이빙. 신안, 강원도 고성, 부산 제주, 남해. 샵다이빙 체험 샵 무중력 샵 산호 샵바 다생물 샵 프리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보면 우주에 떠있는 듯한 무중력감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무중력감을 느끼는 동시에 수중세계까지 탐험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호는 동남아시아 산호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 스쿠버 다이빙 마니아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바다 다이빙뿐만 아니라 제주 아쿠아 플라넷에서는 대형 수조 체험 다이빙도 가능하다. 수상 스키 앤 웨이크보드. 서울, 가평, 양평, 춘천, 충주. 샵 빠른 스피드 샵 모터보트. 줄을 잡고 물 위를 질주하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 하얀 물보라를 만날 수 있다. 수상 강습을 통해 자세를 익히면 초보자도 쉽게 물 위를 질주할 수 있다. 기술을 익히면 물 위에서 점프하며 하늘을 나는 느낌도 만날 수 있다. 국내의 수상 스키 체험처는 물놀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드래곤 보트. 울산, 부산. 샵 용선 샵 협동심 샵 아시안게임 샵 한국해양소년단. 드래곤 보트는 20명 또는 10명이 고수의 북소리에 맞추어 한 동작으로 묘를 저어 속도를 경쟁하는 수상 레포츠로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여러 명이 함께하기에 협동심을 키울 수 있다.
울산에서는 태화강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한국해양소년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요트, 부산, 제주, 포항, 여수. 샵 요트 관광 샵 갈매기밥 주기 샵 일몰 샵 야경. 요트 투어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주변의 명소와 아름다운 경치까지 볼 수 있다. 배 위에서 맞이하는 일몰과 야경은 그야말로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며 실소요 시간은 약 1시간 내외이다. 시크릿 요트 투어부터 대규모 크루즈까지 크기가 다양하며 물 위에서 식사 등도 가능하다. 패러세일링, 제주, 여수, 샵 낙하산 샵 상공 200m 샵 스피드보트, 산에서 낮은 곳을 향해 나는 패러글라이딩이나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빙과 달리 패러세일링은 평지나 수면에서 출발한다. 스피드보트를 타고 달리다가 패러슈트가 펼쳐지면 무려 200m 높이의 하늘로 올라가 멋진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최소 30m부터 최대 200m까지 원하는 높이를 선택할 수 있다. 카누앤카약, 서울, 춘천, 제천, 홍천, 구미, 샵 카야커, 샵 노젓기, 샵 패들. 노를 배 한쪽으로 젓는 배를 카누라고 하고 노를 배 양쪽으로 젓는 배를 카약이라고 한다. 카약이나 카누는 노를 저어야만 물 위에서 움직인다. 수상골대에 공을 넣는 카약 폴로나 노를 저으며 파도를 타는 카약 서핑도 있어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영국의 카야커 2명은 대한민국 해안 일주를 완주하기도 하였다. 생생교육 현장 1. 학교에서 배우는 생존 수영. 글, 김영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생존 수영 교육, 3년 만에 전면 재개.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은 수영 실기 기능 체득을 통해 수상위기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4월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관내 전 초등 121교회 3에서 6학년 1679학급과 전 특수학교 4교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기 기능 중심의 생존 수영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전면 중지, 2021년 영상 또는 VR 활용 교내 안전 체험 교육으로 대체, 2022년 제한적 실기 교육 및 대체 교육 병행 운영이라는 지난 3년과 비교하여 생존 수영 교육의 전면 재개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왜 생존 수영 교육인가? 2017년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13세 소년이 이한류에 밀려 해변으로부터 800m까지 떠밀려간 사건이 있었다. 당시 소년은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일명 누워뜨기 자세로 20분을 버텨내어 생존 수영의 효과가 주목받았다. 학생들에게 생존 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처음 대두된 계기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이다.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이 사건으로 물놀이 사고 등 위급 상황에서 수영이 아니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 위에 최대한 오래 떠있는 생존 수영의 중요성이 커졌다. 올해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도 시범 운영되는 등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23년 울산의 초등 생존 수영 교육은 1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과정 내 10차시를 확보하여 운영된다. 특히 3에서 4학년은 반드시 실기 수영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생존 수영 교육은 수영시설 인프라에 따라 그 질이 크게 좌우된다. 일례로 일부 수도권 지역은 부족한 시설로 인해 수영장을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 시간이 짧아 교육 효과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울산은 시설 수영장 19곳 등 우수한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강동초나 백양초와 같이 인근에 시설 수영장이 부족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생존 수영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질 관리 및 수온 유지 시스템까지 갖춘 에어돔 형태의 수영장 설비를 교내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동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이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가는 생존 수영 교실은 생존 수영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호평받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학교 수영장 설치와 시설 인프라 확대 구축에 노력해갈 계획이다. 생존 수영 자세 4가지를 알아보자. 대표적인 생존 수영 자세에는 새우등 뜨기, 엎드려 뜨기, 누워 뜨기, 원형 뜨기 4가지가 있다. 첫째, 새우등 뜨기는 새우처럼 몸을 말아서 물에 뜨는 자세다. 손으로 무릎을 끌어안고 최대한 웅크린 자세로 바닥을 보면 된다. 둘째, 엎드려 뜨기는 손과 발을 쭉 핀 상태로 몸에 힘을 빼고 엎드려 있는 자세이다. 호흡을 할 때는 고개를 든다. 셋째, 누워 뜨기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얼굴과 몸이 가라앉지 않도록
호흡을 조절하며 몸에 힘을 빼고 누워있는 자세이다. 편하게 누워있으므로 체력 소모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원형뜨기는 여러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팔짱을 껴서 원형을 만드는 자세이다. 파도나 물살에 떠내려가 물 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오랜 시간 동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생생교육 현장이 바다 학교로 자라는 생태시민. 글, 박수정, 방어진 초등학교. 감염병 대유행과 기후위기로 모든 생명체의 공존을 위해 생태적 책임감과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닌 바닷가에 위치한 우리 마을의 문제에 대해 먼저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미래 사회를 떠올리면 기후위기와 디지털혁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 교육의 필요성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었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는데 학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활동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 본교는 개정 교육과정을 사전에 도입할 수 있는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바다와 접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바다 환경을 주제로 해양 생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학년 선택 과목 바다학교. 3학년은 해양 생태를 주제로 바다학교라는 선택 과목을 배우고 있다. 동해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고장 해양 생태를 이해하고 바다 오염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어린이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교과목이다. 바다학교는 마을의 자연과 바다 오염과 바다 보호 두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한 학기에 한 단원씩 배우게 된다. 생태체험 활동 바다에 대한 지식 쌓기, 성찰 실천 경험의 단계를 거치며 생태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생태체험 활동으로 생태 감수성 기르기. 생태 감수성은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으로 자연 및 생명과의 접촉을 통해 길러진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교는 마을의 자연 단원 학습을 위해 다양한 해양 생태 체험 활동을 편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센터 체험 활동, 해양환경 이동교실, 해양박물관 및 해양생태 답사, 고래박물관 및 고래문화마을 탐방을 통해 해양 생태를 탐색하고 체험 활동을 하면서 자연과 나의 삶을 연결지어 생각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하였다. 3학년 학생들은 기후위기대응센터 환경도서관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고 바닷가 숲에서 숲 체험 활동을 했다. 재미있는 바다 환경 실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했다. 해양박물관에 가서 수많은 산호와 조개를 눈으로 보며 해양생물에 대해 탐색하고 해양생태 답사와 플로깅을 통해 환경보호 활동도 했다. 바다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즐겁게 바다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친구들과 함께 바다와 관련된 추억도 많이 쌓아가고 있다.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기. 다가오는 2학기에는 바다 오염과 바다 보호 단원을 통해 바다 오염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경험을 쌓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선택 과목은 학생의 요구와 학교 특성,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되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다 학교를 개발하면서 품은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성찰이 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다짐이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나와 마을, 우리나라, 세계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임을 알고 바다 학교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알쓸인작. 코레아를 서양에 알린 핸드릭 하멜. 글, 편집위원 강진영.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선원이자 서기로 1653년에서 1666년까지 약 14년을 조선에서 지내면서 경험한 일을 책으로 엮어낸 핸드릭 하멜. 문맹이었던 선원 대다수와 달리 글을 쓸 수 있었던 하멜은 조선에서 억류당해 체험한 사건을 날짜, 마을 이름, 거리 등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 조선의 존재를 몰랐던 서양인에게 우리나라를 인식시킨 서양인, 최초 저서인 하멜 표류기의 저자인 그의 생을 따라가 보자. 네덜란드의 부흥과 함께 태어난 하멜. 1630년 핸드릭 하멜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네덜란드의 호리넘시에서 태어났다. 건축 전문가인 아버지 아래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하멜은 20세 때 당시 선망의 대상이었던 동인도 회사에 취직해 본격적인 선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1653년 8월 16일 64명의 선원을 태우고 네덜란드를 떠나 일본의 나가사키를 향해 가던 하멜 일행은 거센 풍랑을 만나 켈파르스 섬, 제주도로 표류해 오게 된다. 제주 관하에 머물게 된 하멜 일행은 처음 만난 제주 목사 이원진의 따뜻한 배려로 낯선 곳에서 생활에 적응해 간다. 그러던 중 하멜 일행처럼 조선에 표착했다가 귀화한 네덜란드인 박연이 임금의 명을 받아 이들을 찾아온다. 박연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던 하멜 일행은 조선이 귀향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크게 실망한다. 조선 각지에서의 생활. 임금의 명으로 한양으로 송환된 하멜 일행은 왕의 호위 부대로 선발되어 훈련도감에서 병영 생활을 시작한다. 중국 통역사들과 함께 생활하던 일행은 청나라 사신이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귀향에 도움을 청할 기회를 엿보던 일행은 청나라 사신 행렬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처지를 알렸으나 오히려 붙잡히고 만다. 이 일로 전라도 강진의 병영에서 생활하게 된 하멜 일행은 부임하는 사령관에 따라 생활을 달리하게 된다. 때로는 여행할 자유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기도 한다. 1663년부터는 3년간 여수의 전라좌수영에서 생활하게 된 하멜과 그 일행은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외출을 허락받는 등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지만 곧 새로운 좌수사가 부임하면서 더위와 추위 속에 고된 노역을 하는 시련을 겪기도 한다. 다시 고국으로 여수의 전라좌수영에 새로 부임한 이도빈 좌수사는 하멜 일행의 노역도 풀어주고 딱한 사정을 들어주었다. 때로는 배가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느냐며 조선을 떠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도빈의 말에 용기를 얻은 일행은 배를 구하고 식량도 마련하는 등 떠날 준비를 서두르게 된다. 어렵게 배를 구한 일행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1666년 9월 4일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꾸며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옮겨 싣는다. 하멜 일행은 여수를 떠나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국의 땅을 밟는다. 하멜은 동인도 연합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조선에서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유럽의 코레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상을 기록한 하멜 표류기. 난선 제주도 난팍이라고도 불리는 하멜 표류기의 네덜란드어 원제는 1653년 바타비아발 일본행 스페르베르호에 불행한 항해 일지이다. 내용 구성은 표류기와 조선 왕국기로 되어 있다. 표류기는 난파 경위, 조선에 표박한 이후 일행이 겪은 체험과 감상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 왕국기는 한국의 지리, 풍토, 산물, 정치, 군사, 풍속, 종교, 교육, 교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하멜은 거의 14년 동안 군역, 감금, 태형, 유형, 구걸 등의 모진 풍상을 겪으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당시 풍물과 풍속에 대한 사정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인상과 풍부한 경험을 잘 살려 기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깊지 않았던 서양 사회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최초의 저서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책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번역 간행되었고 17세기에 나온 책이 1885년까지 계속판을 찍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1934년 진단학보에 번역본이 실렸다. 하멜의 흔적을 만나다. 하멜이 머물렀던 제주와 강진, 여수에는 우리나라를 서양 세계에 알린 그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공간이 있다. 제주의 하멜 기념비는 1980년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각각 1만 달러씩을 출연해 난파 상륙 지점으로 추정되는 서귀포시 산방산 해안 언덕의 높이 4m, 너비 6.6m로 세워졌다. 강진의 하멜 기념관은 강진과 호리넘시와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위해 개관하였으며 하멜의 생애 17세기 조선과 네덜란드의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여수의 하멜 전시관은 2012 여수세계 박람회 때 네덜란드에서 기증한 하멜 보고서 모사본이 전시되어 있다. 올여름 한 편의 모험소설 같았던 한 인간의 삶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공감터 1.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생존 수영. 글, 신예인 청솔초등학교 학생. 6학년이지만 처음 만나는 생존 수영. 우리는 4월 넷째 주, 나흘 동안 울산 스타키즈 어린이 전용 수영장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다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해보는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이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많이 떨리고 겁도 났지만 친절하신 선생님들 덕분에 즐겁게 배우고 올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생존 수영을 배우는 이유가 물속에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수업을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수칙과 발차기부터 익혀요. 1에서 2일차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가볍게 발차기 하는 방법을 배웠다. 발차기 할 때는 두 발을 곧게 펴서 허벅지로 차야 한다. 그리고 잠수할 때는 입을 꽉 다물지 말아야 하고 코로 숨을 내뱉을 때는 너무 세게 내뱉지 말아야 한다. 강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중 물속에서 입을 벌려도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배운 후에는 배영 연습을 했다. 2명이 짝이 되어서 1명이 누우면 다른 친구가 받쳐주면서 내일 끝까지 가는 연습이었다. 생존 수영 자세를 익혀요. 3에서 4일차에는 구명조끼 착용법과 생존 수영 자세를 배웠다.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는 다리끈을 착용하고 허리끈을 조인 후 재정비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누워뜨기, 엎드려뜨기, 원형뜨기 등의 생존 수영 자세를 익혔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존해야 할 때 필요한 원형뜨기는 다리를 모아 원 모양이 되도록 하여 물 위에 눕는 자세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생존 수영을 배우고 나니 우리와 같은 초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느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자기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존 수영 교육을 마치며 마지막 날에는 생존 수영을 배우기 전에 걱정했던 마음과 물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졌다. 또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요원분들께도 더욱 관심이 생겼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시 시간이 남아 강사 선생님께서 자유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도 참 즐거웠던 것 같다. 마지막에는 나흘 동안만 생존 수영을 배워서 아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열심히 가르쳐주신 강사 선생님, 함께 가서 안전지도를 해주신 담임 선생님, 촬영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공감터이, 바다학교 과목이 제일 좋아요. 글, 김도희, 방어진 초등학교 학생. 바다학교를 배워요. 3학년이 되어 선택 과목으로 바다학교를 배우게 되었다. 먼저 디지털 영상지도로 내가 사는 곳의 지형을 살펴보며 바다 사전을 만들었다. 바다의 갯벌, 바다표층, 바닷속과 심해 지역 등에 여러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이 바다생물 카드의 설명을 잘 써주어서 이해가 잘 되었고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니 재미있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아라. 1학기 때 바다 생태 체험 활동을 많이 갔다.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가서 고래뼈와 고래잡이 도구를 보았고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가 공을 가지고 놀고 높이 점프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귀엽고 신기했다. 기후위기대응센터에서 폐플라스틱의 상추 아파트를 만들어 심고 이름도 지어주면서 생일까지 정해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환경 관련 책도 읽고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여 기후위기가 왔고 바다가 오염된다는 것을 알았다. 산호, 조개 진짜야? 가짜야. 해양박물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산호와 조개, 진주, 동물들을 보았고 다 진짜를 모아 전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처음 볼 때 광이 나서 가짜인 줄 알았다.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 바다 환경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고 사람들 때문에 산호와 같은 생물들이 줄어들고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인 플로깅을 했고 산책하면서 바닷가 지형도 관찰하며 친구들과 사진도 많이 찍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우리 바다. 선생님께서 2학기에는 바다 오염과 바다 보호에 대해 배우고 바다 보호를 위한 실천 학교를 한다고 말씀하셨다. 친구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공부한다니 기대가 된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나의 바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실천을 미루면 안 될 것 같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1. 세계 바다를 향한 탐험의 시작. 국립해양과학관. 글. 편집위원 이민정, 조영리. 옷이 젖지 않은 상태로 바닷속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까? 내 발밑에서 요동치는 파도를 보면 어떨까? 우리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 설레고 검푸르게 철썩이는 바다를 보면 경외감을 느낀다.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바다를 깊이 있게 설명해주는 곳이 있다.
청소년의 해양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함양하여 해양과학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교육 전시체험기관인 국립해양과학관을 소개한다. 해양생물을 조각으로 만나는 야외 전시장. 야외 조형물 광장에는 해양생물을 재해석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들로 특히 양은 냄비로 만든 바이퍼피쉬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다. 그 외에 거대한 생물체 구조인 산호를 수천 개의 철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 타이어로 만든 마귀상어 작품 등이 설치되어 있어 흥미를 돋운다. 바다의 몸을 체험하는 본관. 국립해양과학관 건물은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바다 영상이 흐르는 복도, 해류의 성질, 미생물부터 큰 고래까지 해양생물의 삶, 해양과학 탐사, 해양쓰레기, 물의 순환 작용, 깊은 바닷속 환경, 지구와 바다의 과거와 현재, 자원의 보고, 급지의 환경을 체험하며 바다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야외 놀이터. 본관에서 나오면 동해를 배경으로 조성된 파도소리 놀이터와 오션 메이즈 바다미로가 나온다. 이곳은 아이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곳으로 특히 파도소리 놀이터에서는 동해의 파도소리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귓가에 들려오는 웅장한 파도소리를 들으며 바다 생태계를 주제로 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다. 새로 조성된 바다미로에서는 미로를 체험하며 동해에는 어떤 해양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바닷속 전망대. 전망대로 가는 길은 바다마중길 393으로 불리는데 393m의 긴 파도길을 따라 걸어가며 동해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유리로 된 바닥에서는 발밑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볼 수 있어서 금방이라도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 국내 육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중 전망대는 잠수함을 타거나 별도의 수중 장비 없이 동해의 7m 속 풍경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바다 생물을 만날 수 있다. 유리창에 붙은 각종 해양생물이 신기하다. 바다 위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해양과학관 근처의 명소와 파도를 감상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 근처에는 후정해수욕장과 죽변해안 스카이레일이 있다. 나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바다는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많은 신비로운 공간이다. 무궁무진한 해양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이번 여름 그 첫걸음을 자녀들과 함께 국립해양과학관으로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그 섬에 가고 싶다. 진도. 글. 편집위원 박재우. 학교 안전교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세월호에 아픈 기억을 가진 우리에게 진도는 유난히 애틋하다. 한편으로는 울돌목의 물살을 활용한 이순신 장군의 지략이 펼쳐진 곳. 진도아리랑의 구성진 가락으로 멋과 흥취가 살아 숨쉬는 곳.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그 섬으로 떠나보자. 진도 추천 코스. 진도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답게 둘러볼 곳이 많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유명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어 바닷길을 따라 드라이브하기 좋다. 섬 가운데 위치한 읍내에서는 게장을 비롯해 진도 특유의 정갈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섬 전체가 예쁜 꽃과 풍경으로 가득하니 일정을 빼곡하게 잡기보다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여행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진도타워, 울돌목 스카이워크. 해남에서 진도로 들어가기 위해 진도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쪽 만금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는 진도타워를 발견할 수 있다. 진도타워 전망대에서 섬 전체를 한눈에 조망한 뒤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면 전라우 수영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전라우 수영에는 충무공 이순신 기념비부터 영화, 명량 촬영지 등을 구경할 수 있으며 스카이워크에서는 울돌목의 헤우리치는 물살과 그 사나운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신비의 바닷길. 진도에는 매년 4월이면 신비한 현상이 발생한다. 진도와 모도 사이 약 2km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길이 열리는 현상인데 그 폭이 30에서 40m에 달한다. 바닷길이 완전히 드러나는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진도를 찾는다. 바닷길이 열릴 때면 진도에서는 3에서 4일간 축제를 여는데 강강술래 같은 전통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재미 무침 같은 향토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막걸리 빨리 마시기 같은 이색대회도 펼쳐지니 기간에 맞추어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울림산방. 울림산방은 조선시대 남종화의 대가였던 소치어른 선생이 말년에 거처했던 화실이다.
허련 선생이 실제로 거주했던 집과 더불어 그의 작품이 전시된 소치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다. 고즈넉한 운치를 느끼기 좋으며 연못과 정원이 넓어 식사 후 산책하기 안성맞춤이다. 진도항. 진도군의 서남쪽 끝에 있는 연안항으로 진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항구이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팽목항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진도항으로 바꿨다. 과거에는 목포 팽목제 주도를 잇는 항구였다. 하루 2회 제주를 왕복하는 산타모니카호가 운항 중이다. 제주까지 편도 1시간 반이 소요되며 추자도를 경유할 때는 2시간이 걸린다. 추자도 경유 시 여러 부속 섬 구경은 덤이다. 학교 밥상. 오이인가? 멜론인가? 세계가 인정한 참외. 글. 이희영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 영양교사. 할아버지 원두막에 참외 익어가는 싱그러운 여름날이 정말 즐거워요. 라는 싱그러운 여름 동요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외는 여름철 매미 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대표 과일이다. 참외는 순수한 우리말로 참은 허름하지 않고 썩 좋다는 뜻이고 외는 오이의 옛말이다. 즉 오이보다 맛과 향기가 좋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참외 재배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라 전해진다. 고려 청자 중에는 참외 모양을 본뜬 도자기도 있는데 우리 선조들도 아삭한 식감의 참외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참외는 멜론과 같은 종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2016년 코리나 멜론으로 국제명칭이 등록되어 한국 참외의 독창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 학교 급식에서는 여름철 제철을 맞이한 노란 참외와 알록달록한 딸기류들로 영양뿐 아니라 색감까지 풍부한 참외베리 믹스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은 참외. 참외에는 수분이 90% 들어있어 갈증 해소에 그만이다. 여름철 등산객들이 산에 참외나 오이를 가지고 가는 이유이다. 참외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을 돕고 기미, 주근깨 예방과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다. 태아 기형을 예방하는 필수 영양소인 엽산은 과채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고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의 함량 또한 높다. 참외가 암을 예방한다고? 참외 꼭지에 쓴맛을 내는 쿠쿨비타신 성분은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살충 성분이다.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노란색 계열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참외 껍질에 많다. 그 외에도 참외 껍질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므로 참외를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참외씨 먹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참외에는 자잘한 씨앗이 많은데 이 씨앗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하지만 씨앗이 붙어있는 속부분이 가장 달고 엽산이 풍부하니 바람든 참외가 아니면 그냥 먹는 것이 좋다. 참외씨에는 팔미톨레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리놀레산 등의 지방산이 25% 함유되어 있고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기가 좋지 않은 사람이 먹으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참외를 먹고 설사를 한다면 씨앗은 버리고 먹는 것이 좋다. 맛있는 참외 고르는 법 알려드려요. 1. 타원형으로 단단하며 껍질의 노란색이 전체적으로 진하고 선명한 것이 좋다. 2. 골이 깊고 골을 만졌을 때 까슬까슬 잔가시가 느껴지는 것을 고른다. 3. 참외 고유의 달콤한 향이 나고 굵을수록 단맛이 덜하므로 작은 것을 고른다. 참외 맛있게 먹는 법. 참외는 빨리 시들고 상하기도 쉬워 오랫동안 두면 안 된다. 되도록 구입 후 2에서 3일 이내에 먹도록 한다. 씨 부분이 쉽게 상하므로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이 좋고 5에서 6도씨로 냉장 보관을 해서 먹는다. 문화 산책. 영화 속 바다. 루카 2021. 감독 엘니코 카사로사. 출연 제이콥 트렘블리, 잭 딜런 그레이저, 엠마 버만. 바닷속에 사는 루카는 우리가 흔히 어인 인어라 부르는 바다 괴물이다. 육지와 바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괴물이라며 무서워하기 때문에 루카의 부모님은 루카가 절대 육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루카는 늘 바다 바깥 세상이 궁금하다. 루카는 우연히 바닷속에 떨어진 육지 물건을 살펴보던 중 육지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바다 친구 알베르토와 만나게 된다. 알베르토의 손에 이끌려 처음 육지로 나간 루카는 따뜻한 햇볕, 파란 하늘에 반해 매일같이 알베르토와 육지에 다녀온다. 두 사람은 다양한 육지 물건을 구경하며 우정을 쌓는데 두 사람은 특히 스쿠터 베스타를 타고 멀리 떠나는 꿈을 꾼다.
그러나 루카의 일탈은 곧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 깊은 바다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다. 루카는 그 길로 가출해 알베르토와 육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발을 디딘다. 마을 광장에서 두 사람은 동네에 못된 악동 에콜레가 탄 베스타를 실물로 보게 된다. 들뜬 마음도 잠시, 곧 에콜레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 괴물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될 위험에 처한다. 그런데 마침 등장한 붉은 머리 소녀 줄리아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긴다. 이후 친구가 된 루카, 알베르토, 줄리아는 이탈리안 철인 3종 경기에 함께 출전한다. 이탈리안 철인 3종 경기의 종목은 수영, 사이클, 파스타 먹기. 세 친구는 우승하기 위해 매일같이 맹연습에 돌입한다. 하지만 루카와 알베르토의 정체가 들킬 위험에 처하면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영화 루카는 이탈리아 바다를 배경으로 세 친구의 우정과 순수한 용기를 그리고 있다. 차별과 다름을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은 박진감이 넘친다. 뛰어난 영상기술로 구현한 이탈리아 바다에서 펼쳐지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무더위를 잠시 잊어보자. 자선어보 2021 감독 이준익 출연 설경구 변요한 조선의 다빈치로 불린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 영화는 멀리 유배를 떠나 이별하게 되는 형제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정약전 형제는 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두루 두각을 드러냈던 실학자로 서양 학문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천주교를 믿었던 탓에 정조의 승하 이후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된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물고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청년 창대를 만난다. 창대는 학문의 뜻이 있으나 집안 형편과 신분의 한계로 인해 늘 학문에 목마른 상태다. 정약전은 흑산도에 머무는 동안 어류도감을 쓰겠다고 결심한다. 서로 도움이 필요했던 두 사람은 나이, 신분, 가치관 어느 하나 맞는 것이 없었지만 곧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된다. 정약전은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창대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창대는 도미, 장뚱어 등 해양생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준다. 자선어보는 두 인물의 성장기를 담은 영화다. 창대는 학문을 배워 나아갈 길을 깨닫고 정약전은 자신이 신분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정약전은 흑산도 주민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어떤 차별도 신분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된다. 유배 당시 정약전에게 흑산도는 호기심마저 잃게 만든 어두운 흑산이었다. 하지만 창대와 함께하며 흑산도는 어느덧 검고도 깊은 자산이 된다. 정약전은 자선어보 서문에 나는 오랜 시간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다. 라고 창대를 소개한다. 창대에 대한 기록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감독은 창대의 삶의 현실과 상상을 적절히 섞어 입체적으로 구현해냈다. 창대라는 인물에는 자선어보라는 위대한 유산을 함께 만든 어느 이름 모를 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영화는 2시간 내내 흑백 화면으로 전개되지만 자연스러운 바닷소리와 윤수를 보면 마치 내가 흑산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번 여름은 정약전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을 영화로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